안녕하세요.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미래를 말할 때 흔히 과학에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의 과학 있기까지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 과학을 말하기에 앞서 과학의 현주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을 짚어보면서 과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뭔가 이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리고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재미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죠. 이제 미래의 과학은 결코 어떤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공동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의 김동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이관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논의할 주제가 좀 추상적이면서도 또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질문이 제일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김동관 교수님 이제 과학기술 사회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이제 많은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사실 오늘날 과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고 그걸 이제 사회적 규정력이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네. 요즘에도 보면은 정부에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떠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또 오늘도 아마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라든가 생명공학, 4차 산업혁명 등등에 대한 담론들이 없이는 거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빚어지게 된 것 자체가 사실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근대 이 시대가 태어나게 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사건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하고 그다음에 과학혁명을 많이 꼽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예. 17세기, 그렇죠. 16세기, 17세기에 예, 있었던 예. 근대 과학이 태동했던. 예. 네.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네. 1687년에 나왔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네. 근대 과학이 수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어떤 사유 양식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종교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랬었죠.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런 그 과학의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방식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 인류의 역사를 크게 진전시킨, 크게 그렇죠. 바꾼 어떤 예.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사유 방식이다. 그리고 이관수 교수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리학을 하시다가 이제 과학사를 이제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학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제도, 사람들이 활동하고 모이는 제도로서의 측면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생각 내지는 태도의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도로서는 적어도 이제 19세기에서는
들었으면 이제 대학에 안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의 측면에서는 또는 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좀 독특한 점이 조금은 좀 있는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을 내려고 하면 답을 내놓고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믿는 이제 거기서 그리고 효과를 보면은 틀림없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지나가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일 처리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이제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분야에서는 내놓은 답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놓고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진짜 답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검토하는 작업들이 꼭 이제 바로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지 않아도 몇 세대를 걸쳐서 이제 또 거듭되는 그런 점에서 다른 분야랑은 이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20세기를 과학 기술의 어떤 세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좁게 얘기하면 20세기는 뭐 물리학의 시대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제 뭐 예측도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20세기 과학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뭐 21세기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뭐 좀 미약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점은 20세기하고 비교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과학이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 편제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런 내용은 생물학이다. 이런 내용은 물리학이다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예견하는 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 내의 중요성은 생물학 분야가 틀림없이 더 중요해지는 건 뭐 거의 사실일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그러니까 생물학 분야가 형성될 때 갖추었던 태도나 방법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인데요. 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화학이나 물리 분야가 갖췄던 태도나 방법론을 비교한다면 현재의 생물학은 19세기 말 기준으로 대단히 이제 물리과학화된 이제 그런 이제 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물학이 중요해진다라고 말했을 때 또는 이제 뭐 20세기에 물리학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그 제도로서의 중요성하고 그 제도가 형성되기 기원에서 갖고 있었던 정체성하고 그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20세기에 또 그 이제 과학의 특징을 하나 보면은 이제 중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거대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뭐 이른바 빅사이언스의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이게 21세기에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굉장히 비판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물리과학에서 이제 생물과학 또는 뭐 생명공학 쪽으로의 그 쉬프트하는 이런 과정하고도 무관치가 않은데 사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8년, 89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그 인간 유전체 계획, 소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굉장히 큰 규모로 그야말로 이제 그 전쟁 때의 거대 과학, 빅사이언스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제조 계획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전후 냉전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제 거대 과학의 흐름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자폭탄 제조 계획뿐 아니라 애니악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그 시대 또는 뭐 지금 인터넷도 그때 나왔던 그 이제 아주 그 독특한 그 네트워크 체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생명공학 또는 생물과학으로의 어떤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 과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 물음 또는 과학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들의 목록이 이제 계속 바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학에도 분명히 트렌드, 유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오게 되고 또 최근에 뭐 뇌과학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시작했던 게 이제
클린턴 그 정부 네, 네. 시절에 그 바로 그 인간 개놈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전과는 달리 목표를 설정해 놓고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인간 그 염기를 전부 다 그 DNA를 염기를 다 해독해서 소위 물리적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과학 활동과는 상당히 좀 다른.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이제 과학자 개인들이 주도하는 네. 어떤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 그 여기 물리학 하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네. 누가 뭐 이거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은 창의적으로 네. 자기가 가진 어떤 물음, 자연에 대한 물음 또는 생명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개놈 프로젝트 같은 걸 보면 그 국가가 나서서 네. 소위 국가가 이니시에이트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를 해서 과학 활동을 하고 막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천 명이 거기 달라붙어서 마치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네. 또는 꿀벌들처럼 그냥 막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이 너무 좀 과도하게 제도화되고 그 속에서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서로 막 경쟁도 치열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반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소위 상업화의 문제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거대 과학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 과학이 너무 상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최근에는 국가보다는 이제 자본, 네. 특히 거대 어떤 그 초국적 기업들의 자본이 연구의 방향을 막 좌지우지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이 연구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일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그 결실이 집중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란을 많이 빚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도 그런 경향이 강화될 거다. 제가 볼 때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않는다. 거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사실은 그 과학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늦게 그 과학에 뛰어든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21세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의 수준이랄까, 지금 뭐 연구 현황이랄까, 이제 어떻게들 진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황은 뭐 누구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징들하고 네. 그 특징들이 형성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뭐겠느냐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쪽이든 이제 기술적이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구한말 이래로 과학이든 기술이든 뭔가 위력적인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도입해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과학과 기술을 다루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뭔가 옳은 방향이 있고 그걸 찾아내서 그쪽으로 어떻게 자원을 투입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뭐 시기마다 좀 특징은 다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왔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과학이나 현대 기술이 이제 태동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그런 정해져 있는 걸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또는 이제 유도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도들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뭐 지역 말단적이긴 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하면은 이제 요즘 학생들 물어보면 정답을 외우거나 찾거나 하는 것들을 뭐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런 활동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과학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심하고 반면에 이제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에선 한결 덜하다 하는 차원은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나 좀 국가 주도로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사실 뭐 우리뿐 아니라 그 대부분의 나라, 특히 이제 그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입품이죠,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수입품이 이제 도입되고 소비되어지는 어떤 독특한 방식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참 근대사가 참 고단했죠. 그 분단에다가 또 전쟁에다가 해가지고 그 과정이 이제 고스란히 사실 과학에 대한 인식에 그 투영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아까 이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이렇게 외국처럼 그 영국이나 이런 그 발상국들처럼 어떤 인류 문화 내지는 이런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특히 과학 입국 이런 이제 표제 하에서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과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1973년에 전국민 과학화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들을 막 동원해 나가는 체제, 뭐 이런 동원 체제 형태로 이제 과학 자체가 좀 동원되는 양상이 강하다 보니까 경제주의, 그러니까 이제 과학하면 그냥 곧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왜 딴소리를 하냐? 윤리 얘기는 뭐 배부른 소리다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엄숙주의라고 해서 너무 과학을 어렵게, 이것도 사실 거기에서 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외국의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과학과 친숙하게 그걸 문화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학을 너무 엄숙하게 네. 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기질 못하는 거죠. 즐기지 못한다. 그 요새도 네. 뭐 무슨 과학 페스티벌이다 뭐다 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가보면은 이제 계속 표어는 뭐 문화, 뭐 즐거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즐기는 데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하고. 즐김을 강요하는. 그렇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황속 사태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황속 비판하면 바로 매국노라는 얘기가 튀어나올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강하다 보니까 최근의 과학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성이라든가 자발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그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좀 너무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과학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는 이런 식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민간과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과학을 그 확산하고 또는 그 이해하고 또는 비판하는 이런 어떤 이제 자세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가 과학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학하고 기술이 또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이렇게 말이 뒤섞이면서 또 분리도 잘 안 되고 흔히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학하고 기술은 그런데 사실은 좀 개념적으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둘을 구분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상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기 힘든 영역이 이제 넓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회의적인 호기심하고 기술은 이제 뭔가를 달성하겠다는 욕망에서 출발한 활동들 중에 하나고요. 이게 공통되는 영역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기술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다 보니까 겹치는 영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좁은 의미의 과학인 영역도 중요하게 작동하고요. 여전히 좁은 의미의 기술인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에선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작년 여름에 세 번째였나요? 중력파 검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연구팀들도 이제 많이 처음부터 같이 참가해서 했죠. 그러면 그런 연구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죠. 전혀 없죠. 네. 하지만 뭔가 이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리고 좀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 재미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죠. 과학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었죠. 예, 그런 활동들은 그러니까 과학계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열심히들 이제 진행도 하고 있고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제 과학기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좀 고답적인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 저게 정말로 충분히 자기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나온 얘기인가라고 묻는다면은 좀 과학
기술적으로는 쓸만할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는 좀 미성숙한 측면이 많은 네. 그런 기술이거나 아니면 노력인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꼭 과학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시도해 보는 거 의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익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 과학 기술이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언제부터 왜 결합이 된 건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과정은 과연 필연적인 과정이냐? 과학 기술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러붙어서 하나의 과학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냐?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과학혁명의 시대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과학이 전문화 제도화되는 과정 그 속에서는 이제 과학이 주로 이제 세계관의 역할, 세계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와 어떤 그 세력 경쟁을 막 하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이 뭐 거의 과거의 중요한 어떤 그 신념 체계들을 다 대체시키고 뭐 종교의 지위까지 올랐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과학이 거의 권력, 그 사회 권력이 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요구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과학과 기술 사이에 이제 경계가 많이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제 테크노 사이언스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도 그냥 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일본 과학사를 좀 보니까 일본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그 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경향.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사실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뭐 중력파라든가 이런 사례에서야 물론 구분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고 가령 뭐 이공계 대학에서 공과대학의 연구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일도 뭐 비일비재하고 어떤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이 없이는 또 과학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과학이나 생물과학 다 마찬가지죠. 컴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시대의 요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성격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현실에 소용되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과학이 상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쪽으로 어떤 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적인 요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뭐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일 텐데요. 두 분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실은 복합 질문이고 이제 위험한 질문인데요.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폐와 심장의 관계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폐에 기대하는 역할과 심장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죠. 근데 이제 폐 보고 혈액을 빨리 내보내라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이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김동관 선생님과는 좀 달리 우리가 과학의 문제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기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과학의 문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저는 좀 고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좀 산업 내
현상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미래는 산업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명 전반의 이제 변화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과 걱정의 내용이 좀 겉도는 상황이다라는 건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건가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위험하다. 합니다. 개념 그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가 내용을 호도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대한 변화가 네. 일어나고 있고 더 격심해질 거라는 데는 이제 물론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헤쳐나가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만 고집하는 게 네.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했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 사회학자니까 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실체가 있냐 없냐의 논의가 아니고 그거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이제 쫓아가는 네. 뒤쫓아가는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어떤 예. 근본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아까도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지만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의 그 인더스트리 2.0 정도의 어떤 네. 제조업 혁명이라든가 네. 근데 산업혁명 담론은 사실 항상 사후적으로 네이밍이 된 거지 네. 앞장서서 근데 혁명 얘기 중에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은 뭐 무수히 많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4차가 아니라 한 수십 차례 네. 그 혁명이 돼야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다. 그렇죠. 없을 예. 것이다. 그런 저는 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예, 그래서 그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뭐 2차 산업혁명 이래로 기계와 함께 살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잘 살아왔고 또 인공지능 최근에 많은 논의가 나오고 제가 그 대중 강연을 쭉 하다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꼭 해달라고 들어와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연속 강좌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간 날 관객 수와 네. 그렇지 않은 날, 뭐 과학의 윤리 이런 거 하는 날하고 거의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됐고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그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이제 내화시키는 과정인데 예, 한 가지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좀 해야 될 얘기가 우리가 미래, 이 지금 토크도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를 너무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이관 선생님도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정보화 담론 그때 뭐 굉장했죠.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게 다 바뀐다. 뭐 이전에 산업사회 시대에 무슨 소외 이거 다 해결되고 경제적인 불평등도 해소되고 뭐 등등 많은 학자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술 이걸 이제 기술 결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점점 발전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낙관주의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 기술은 전부 사회라는 속에서 서로 이음매도 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야기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가령 GMO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그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유전자 변형 그렇죠. 작물 네, 말씀이죠. genetically modified죠. 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살펴볼 때에 과연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네. 내 일자리가 사라지나 보다. 네. 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어떤 급격한 그 단절을 자꾸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 이런 기술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 결정론적 사고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하게 발전을 하면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나 지금 뭐 돌아가신 스티브 호킹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상상하신 인공지능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러프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기술 결정론은 기술은 변하지 않고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가만히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기술을 담고 있는 인공물이나 그 주변의 사회제도도 활용되면서 바뀌어갑니다. 아주 단적인 누구나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예로는 에디슨이 발명한 영화는 혼자서 보는 거였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에 어떤 불변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모습도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성립하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폐해나 악영향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능을 사람의 삶에 좋게 사람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술이 또는 그 밑에 깔린 이 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인 이해가 어떤 여지를 남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발전이나 핵무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핵발전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마다 상당히 이제 곤혹을 느끼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을 다루는 기술은 핵을 대한 이제 과학과 함께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궁리할 네. 그런 여지가 많다라는 데는 절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핵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현행 과격하게 말하면 이제 순행식 원자로를 물로 중수든 경수든 냉각하는 방식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가 핵 기술 전반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대안들이 네. 유용한지 아닌지 자체가 별로 궁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현행 기술의 문제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예. 그게 핵의 전부냐? 그건 네. 또 이제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올해가 그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네. 다 아시는 영화로도 뭐 많이 제작됐던 그 SF가 발간된 지 딱 200년 되는 해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괴물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과학자 이름이죠. 네. 그 프랑켄슈타인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생명공학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그 여러 시체를 조합해가지고 그 당시 첨단 기술인 전기를 이용해서 생명체를 불어넣어서 괴물이 탄생하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결국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산물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그래서 결국 그 괴물은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유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많은 그 기술들에도 저는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한 네. 우리들의 자식들이죠. 인공지능이다, 뭐 GMO다, 다 우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죠. 제가 이제 느끼기로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학책 시장도 상당히 이제 커졌다고들 말을 하고 교양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문화로서의 과학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어떤 이유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지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갑고 기쁩니다만 뭐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프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김동관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한 30년째 고생을 해오신 네. 것도 이제 이제 원인이 기여이고요. 선구자시죠? 예. 네,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론 그 제도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접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거의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토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은 뭔가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학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이나 아니면 이제 과학 문화 상품들을 보다 보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과학 문화 활동이나 교양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전에 일어났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관 교수님 선구자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저는 뭐 하시는지. 전혀 선구자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또 최근에 상당히 스타급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 이종필 선생님도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쉽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번역 작업도 굉장히 수준 높은 번역서들이 많이 나오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대의 새로운 교양이 이제 과학이다. 네. 이제 그동안 교양이라고 하면 대개 뭐 문학이라든가 인문학이나 또는 역사, 사회과학 이런 쪽으로 치우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과학과 연관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독서에서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교양 과학서 시장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그 깊이도 매우 깊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성찰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 과학기술의 문제를 그냥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한편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 이런 이면에는 항상 보면 이제는 과학기술이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이제 옛날에 뭐 황우석 사태도 예. 있었고, 뭐 이제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뭐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뭐 이슈들 이런 것에는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거를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과학기술이 좀 더 이렇게 나서서 사회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시민과학.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날 과학은 과학자나 또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만으로 그게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나 또는 시민들의 모니터링 이런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과학은 결코 어떤 한두 사람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공동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이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도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방향을 지워서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를 사회 구성체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공론조사 같은 경우,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중시하죠. 거기에 모든 시민들의 대표가 참여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고려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높고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나 과학 기술에 대한 연관된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그 참여의 여러 가지 틀이 만들어진다면 아주 그 적극적인 그 참여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는 되겠지만 그게 이제 빠른 시기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네. 또는 이제 또 그걸 또 과학적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느냐 대처 방식 자체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은 한 5년에서 6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될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시간 간격은 무척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낮게 대처를 하게 될 거다. 다만 그거를 과학적이라고 부르는 데는 전 좀 주저하는 쪽입니다. 네,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기술이 이끄는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SF를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 사실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그 과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SF를 많이 봐라.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 근데 SF는 대부분 다 디스토피아죠. 네. 또 그렇게 해야 또 이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아까부터 쭉 얘기했지만 과학 기술이 따로 별개로 존재하고 뭐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과학 기술이 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잘 활용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라는 식의 어떤 이분법적 접근은 제가 볼 때 별로 그게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네. 결국 함께 어떻게 모색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과학 기술의 장점과 또 그 단점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수 교수님. 저는 한 국가 차원에서는 뭐 논의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럼 지구적으로는 어떠냐? 그럼 유토피아를 얘기하기 전에 향후 한 100년 정도 얘기되는 이제 격변의 시기를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 시기의 곤란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소위 이제 문명 세계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몇천 년 후는 뭐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그게 더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회의 관계 이런 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물러서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동관 교수님, 이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결국 우리의 철학과 의지, 노력에 달려있다는 말이겠죠. 과학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 문명의 물줄기를 크게 바꾼 것은 역시 과학이었고 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